대한 양이니까 그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질량은 항상 일정하고 힘의 방향도 중력 방향도 항상 일정해요. 이때 이 힘은 얼마가 되냐면 나중에 중력가속도 상수하고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데 질량이 1kg의 물체의 무게는 9.8N이거든. 그 9.8이 되는 걸 우리는 나중에 위에서 mg라고 써서 중력가속도 상수라는 걸 표시해줘요. 그래서 mg가 항상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지표면상에 있을 때도 물체는 운동하지는 않지만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항상 작용하고 있어요. 대신에 바닥은 물체를 위로 떠받쳐주죠.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 자,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의 방해야. 일제강점기 때 일본 녀석들이 우리나라에 철수하다고 말이야. 이때 일부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에 대해서 뭘 했지? 저항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바닥이 얘를 저항하는 힘이야. 근데 항상 이 힘은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거든. 그럼 이런 힘들을 조합해보면 무슨 힘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을까? 수직하게 작용하는데 저항하는 힘이야.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 한자 어휘를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수직으로 뻗팅겨주는 힘이다. 그래서 영어로 normal force라고 해서 기호가 n이야. 노멀은 보통이라는 말이잖아. 그치? 보통이라는 말도 쓰지만 노멀은 지표면에 수직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돼. 오케이? 면의 수직한 방향을 노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지표에서도 역시 중력은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가능하고, 두 번째 질량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중학교 개념에서 물체의 고유한 양. 물체의 고유한 양이야. 얘는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질량이 60kg인 사람이 있어. 달로 가면 이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달로 가져가면 역시 60kg이 되는 거야. 이때 무게가 아니고 우리 이런 걸 쓰게 되거든. 이 물체의 무게는 60kg 힘인데 1kg 힘이 9.8N이야. 그렇다면 지구에서의 무게는 588N이 되지만 달로 가져가게 되면 무게가 지구에 얼마가 되지? 6분의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10kg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98N이 달에서의 사람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단원이가 나갔다고 생각했더니 아마 단원을 바꿔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본격적으로 원자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해서 지난 시간 어디에서 잠깐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이 원자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원자가 있어요. 자, 일단 원자는 처음 원자라는 말을 도입한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했지? 지난 시간에 수업한 얘기야. 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
아토모스라는 말이 현대어로 뭘 바뀌었지? 아톰으로 바뀌어서 이게 원자가 됩니다. 자, 이 원자는 A자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not이라는 뜻이라고 했고, 톰이라는 말은 무슨 뜻? 투컷이 돼버려. 그래서 이거 뭐 해부학 같은 때 보면은 톰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는데 자르는 거 해부학 보니까 어토놈인가? 해부학 어토놈인가 그러거든. 그래서 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걔는 자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를 수 없는 물질에서 아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데모크리투스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었단 말이야. 이분은 원자는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현대적 개념은 두 분 다 맞아. 근대 화학까지는 화학 실험을 할 때는 원자는 쪼개지지 않아. 근데 핵무기학 등을 사다 보니까 원자들은 하지만 계속 쪼개지진 않아. 한계가 있어. 물론 인간의 능력이 더 좋아지면 그 물질을 또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본 물질들을 갖고 있고 그 기본 물질들을 우리는 기본 입자다라고 해서 전체 17개의 기본 입자를 가지고 있다. 책에는 16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추가되어져야 돼. 힉스 입자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특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을 완성하게 되지. 모든 만물은 4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불, 공기라고 하는 차고, 뜨겁고, 건조하고, 습한 이 4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사원소설을 주장했다. 택도는 얘기지. 그 전에는 탈레스라는 분이 있었어. 1원소설을 주장했어. 만물 모두가 근원이 물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 근데 현대적 개념에서는 지금 약 120개까지의 원자들을 발견해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의 변천 과정부터 먼저 설명하고 원자를 소개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원자의 변천 과정을 먼저 소개하고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자. 먼저부터 할까? 네, 먼저부터 하자. 첫 번째 원자. 자,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나누었을 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라고 얘기해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다라고 얘기해. 원래 우리 물질이 있잖아, 그렇지? 물질을 쪼개다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어. 걔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까? 분자라고 부르는 거지. 자, 분자까지는 성질이 똑같아. 오케이? 그런데 이 분자를 쪼개면 원자로 변화되면서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때까지가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물질의 성질이 없대.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 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물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은 혹시 원소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니? H2O라고 구성이 되어 있거든. 자, 얘는 물이란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H2O를 항상 형성해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누는 거야. H는 수소야. 하이드로젠. 이게 수소가 아니라 하이드로젠이거든. 자, 그 다음에 O는 악시전을 갖고 있는 산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결합해서 물 분자를 형성해서 물이라는 성질을 갖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 물질의 성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자를 원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원자의 구조. 자, 원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의 변천 과정을 보기 전에 원자의 구조, 현재 알려져 있는 원자의 구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어렵게 할까? 중간까지만 할까? 중간까지만 할까? 더 어려워지면은 과학 동아리 나오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 과학 동아리 많이 다뤄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원자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다음과 같이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크고 크기가 매우 작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을 뭐라고 부르는데? 원자핵이라고 부르고, 이 주변에는 원자는 중문 모양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거든. 이 주변에는 자, 누가 전자들이 포함이 돼 있어. 자, 얘는 전자예요. 자,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거든. 근데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할까?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는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할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게 전기적이야. 끌어당겨지게 되면 원자에게 가서 들러붙어 버리네. 그럼 얘는 원자라는 걸 형성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이 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라는 걸 썼네. 빠르기지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야 된다는 얘기야. 매우 빠른 속도로 돌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도는 거야. 오케이? 그때 나타나는 이런 전기력과 같은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운동을 시켜주는 힘이라고 해서 구심력이라고 부르고 있어. 요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지만 고전적으로는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자. 자, 원자핵이라는 녀석을 연구하다 보니까 원자핵도 쪼개진대요. 자, 쪼개져서 두 종류의 물질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야. 자, 두 종류의 물질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자, 이쪽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 이쪽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들도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들도 있다.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 자, 이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이 입자의 이름을 양성자라고 불러.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는데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골트슈타인이라는 분이 발견을 하게 돼. 오케이?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양성자를 발견하게 돼. 원자핵을 쪼개는 거야. 강한 이 원자핵에다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하는 입자를 충돌시켜 부스러지는 입자들을 관찰했더니 양성자라는 입자가 관찰되어져. 자, 그리고 아무런 정기적 성질이 없는 아이가 중성자야. 중성자는 정기적 성질이 없는데 얘는 체드윅이라는 분이 발견을 했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원자핵이 되는데 이상한 점이 없니? 이상한 점이 없니? 플러스와 플러스 낀 녀석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서로 어떻게 해야 되지? 플러스 플러스는 서로 어떻게 하려고 해? 엉겨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부스러져야 되는데 붙어 있어. 왜 붙어 있을까? 전기력보다 매우 강한 힘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핵이 결합되는 거야. 그렇게 결합시키는 힘을 강행력이라고. 자연의 기본적인 힘 중에 하나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 힘은 가까이 있는 입자에게는 작용이 잘 되지만 조금만 멀어져도 이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가까이 있는 애들은 당기지만 멀리 있는 아이들에게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스러진단 말이야. 그게 핵 분열이야. 그 핵 분열 이용해서 우리 뭘 만들지? 핵폭탄도 만들고 평화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 부스러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주변에는 양성자의 수와 똑같은 수의 전자가 놓여 있어. 이때 상대적인 전기로 얘가 플러스 1이라는 전기를 갖는다면 얘는 0이고 이 아이를 마이너스를 전자라고 기록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대적 전기를 갖고 있어요. 그때 항상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항상 같아. 그러면 상대적 전기량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항상 어때?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얘기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오케이? 전기적으로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 자, 혹시 원소 기호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나? 원소 기호를 만약에 X라고 쓸게요. 아래에는 Z, 위에는 A라고 많이 쓰고 있거든요. 철자로. 이때 아래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고 있어? 얘를 원자 번호라고. 이건 X가 기호. 숫자야, 숫자. A라는 것은 질량수라고 해요. 질량수라고 하는 건 실제 질량은 아니고 상대적인 값으로 질량 값을 1, 2, 3 이런 식으로 붙여준 거야. 상대적 값으로. 자, 이때 양성자수, 전자수가 바로 원자 번호가 돼. 원자 번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가 있는데 탄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6번이고요. 질량수가 12야.
그렇다면 탄소 원자의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는 몇 개야? 6개가. 전자수도 몇 개야? 전자수도 6개. 자, 한편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와 자, 중성자의 수를 합한 결과야. 두 녀석이 질량이 비슷비슷하거든. 특히 원자 핵에서 결합된 상태에서 질량수가 같아. 오케이? 하나당 질량이 1.66 곱하기 10-24승g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 자, 그걸 나중에 1U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중성자의 수는 몇 개일까? 자, 12 빼기 A 6이 돼버리니까 6개가 되겠지. 얘도 6개. 이해해요? 그러면 탄소 6에 14네. 그럼 얘는 양성자 몇 개를 갖고 있어? 6개. 양성자 수가 같으면 무조건 같은 원소야. 양성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같은 원소야. 전자는 몇 개야? 전자 6개. 그럼 중성자는 몇 개지? 중성자는 8개가 되어야 되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들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물질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 그래서 얘를 표로 나타내줬네요. 자, 원자는 크게 두 가지 물질로 나눌 수 있다. 누구? 원자 핵. 그리고 전자로 나눠져 있다. 특히 원자 핵은 또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로 나뉘어져 있다. 양성자는 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고 전자는 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원자라는 걸 구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옛날 분들은 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 발전하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발전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원자의 변천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너희들은 아픈 데가 없니? 선생님 지금 현재 체온이 2열이거든. 어제 보면 거의 38도 정도까지 갔다가 아침에 37점 몇 도가 되더라고. 항상 공부는 즐겁고 재밌게 해야 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선생님이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좀 있었더니 지금 요즘 가장 유명한 병이 뭐냐? 연예인 비만이 나온다는 거. 공황장애가 엄청나게 심해져갖고 거의 지금 죽기 직전이야. 몸은 멀쩡한데 마음의 병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가만히 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어. 무섭지. 근데 어저께는 막 희한한 경험까지 했어. 숨이 떨려갖고 자국을 못하겠어.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약을 먹었는데 약도 소용이 없더라고. 육체를 괴롭히고 있어. 자기
이마트까지 달려갔다 걸어갔다 달려갔다 걸어갔다 삥 돌아갔고 한의병원 학원에 다시 돌아갔어. 중간에 공강 시간이 있었고 수업중에 그래서 큰일 날 뻔했지. 수업중에 하면은 수업과 진행을 못해.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두 번째 원자의 변천을 줍니다. 자, 원자의 변천. 그래서 선생님이 막 그 경우를 알아보니까 여러 번째거든. 자꾸 재발돼갖고 연예인들 중에 상당수가 공황장애 거짓말을 하는데 다 뻥이야. 그 사람은 진정한 공황장애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멀쩡해서 아닌 것 같아. 이번에 연예인 하나가 무리를 일으켰지. 술 먹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술잔 처먹고 물을 들통나갖고 이거 뒤지게 먹었지. 가수 하나가 그랬어. 근데 자기가 공황장애인 뭐 이래. 근데 공황장애는 그 상태까지 그렇게 멀쩡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 거의 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몸이 발작이 오거든. 발작이 온다. 근데 술 먹기 그렇게 많이 먹긴 했더라. 나부터 골프장에서 술 먹기 시작해갖고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자, 현대적 오용은 원자를 처음 원자라고 정의한 것은 바로 돌턴이야. 돌턴이라는 분야. 이분에 대한 재미난 얘기도 많다. 이분은 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원자는 딱딱한 공 모양으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 응? 자,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해서 얘를 딱딱한 공 모양이라고. 딱딱한 공 모양. 딱딱한 공 모양을 이야기하게 돼. 쪼갤 수 없다고 얘기했어. 이분은 네 가지 기본적인 원자 가설을 주장을 하게 돼. 그래서 돌톤의 원자설이라고 하는데, 돌톤은 원자는 딱딱한 공 모양으로 쪼갤 수가 없다.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다 같고 다른 종류는 다 다르다. 원자는 다른 원자로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또 원자들이 결합해서 물질을 만들 때 이들 원자들 간에는 일정한 수의 비를 가지고 결합을 한다. 그래서 현대화학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원자설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게이 리삭이라는 프랑스 분이 나타나. 이 게이 리삭은 실험을 했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실험을 한 거야. 기체와 기체가 만나서 새로운 종류의 기체를 형성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화학 얘기야.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결합을 해. 수소 기체를 불지르면 된단 말이야. 그럼 수증기가 생겨. 높은 온도의 수증기, 기체지. 그때 수소의 부피와 산소의 부피가 2대 1이었고 만들어진 수증기의 부피가 이 부피만큼 나왔대. 그래서 이거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 생긴 거야. 원자가 쪼갤 수 없다고 그랬잖아. 쪼개져 버린 거야. 돌톤은 그 라보아제보다 약 20살 정도가 많거든. 그때 이미 유명한 학자고, 게이리삭이라는 사람은 젊은 학자야. 근데 젊은 학자가 갑자기 나 쪼개지는데 당신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원자선이 안 맞네. 쪼개졌네. 이걸 어떡할 건데? 그리고 돌턴이 개입사고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이가 되게 나빠. 죽을 때까지 욕했대. 그때 나타난 사람이 라보아지예요. 아보가드로야. 이 아보가드로는요, 원자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뭉쳐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즉 분자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원자설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둘을 화해시키려고 했어. 두 얘기 다 둘 다 틀린 얘기 아니야. 둘 다 맞아. 라고 했는데 돌턴은 죽는 날까지도 욕을 했대요. 개일사 나쁜 새끼. 그렇게 욕을 했다고 사이가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쓸쓸한 얘기지. 아무튼 딱딱한 고모양으로 원자를 쪼갤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후에 거의 100년쯤 지나서 자, 아빠 톰슨이 있어. 톰슨은 아빠 톰슨과 아들 톰슨이거든. 아빠 톰슨이 우연한 실험을 하면서 전자를 발견하게 돼. 자, 전자를 발견하면서 전자라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바탕은 전체가 플러스 정리의 성질을 띠고 있어. 그리고 이 군데군데에 전자가 알갱이처럼 박혀 있어. 식빵 같은 거 보면 속에 건포도 박힌 식빵 같은 거 있잖아, 그치? 본 적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빵을 달게 먹지, 유럽 사람들은 빵이 아무 맛도 없지, 우리 밥처럼. 그래서 빵을 밥처럼 먹는단 말이야. 빵 아무 맛이 없어. 프랑스 빵이 좀 단맛의 빵들이 있다가 그게 일본으로 오면서 디저트 개념의 빵으로 바뀌었어. 그게 우리나라로 거의 그대로 와서 우리나라 빵들은 되게 다 달콤한 빵들이 많아. 바게트 빼놓고. 식빵도 버터가 좀 많이 들어갔지? 하다못해 소금빵도 버터 너무 넘어가고 느끼하더라. 식사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빵들이 있었는데, 자, 얘는 모형이 그래서 건포도 바뀐 식빵 모양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디저트로 푸딩에다가 건포도 같은 걸 넣어서 먹었대요. 그래서 이 모양을 푸딩 모형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오리지널 푸딩 먹었다가 그 다음부터 푸딩 안 먹어. 계란으로 만든 푸딩인데 맛이 너무 없었어. 그 다음부터 푸딩을 절대 안 먹어. 젤리는 좋아하는데 푸딩은 노. 자,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게 되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는데 전자를 발견합니다. 이 전자 발견에 기념으로 전자 발견의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돼요. 아들 역시 전자의 성질을 연구해서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아들도 받아, 부자가 받았어. 퀴리 집안도 노벨상 무지 많이 받아갔지. 퀴리 부인 2번 받았지. 남편도 받았지. 딸도 받았지. 사위도 받았나 그럴 거야. 5명인가 받았어, 그 집안. 유럽에서 가장 노벨상 많은 집 같아.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과학상도 아니고 평화상. 평화롭지 않은 것 같아. 자, 이 톰슨에 이어서 톰슨의 모형을 설명하려고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본 거야. 자,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 원자라는 물질의 본 바탕이 플러스 전기를 갖고 전자가 군데군데 찍혀 있다. 물질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물질도 본 바탕은 플러스 전하의 바탕인데 이쪽에 전자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에 알파 입자라는 입자를 쏴줬어. 이거는 사실 쏘주는 게 아니고요. 이 알파 입자라는 것은 He 혹시 뭔지 알까? 헬륨이라는 물질이야. 그래서 헬륨의 원자핵이 알파 입자야. 원자핵이 알파 입자. 헬륨의 원자핵인데 얘는 라듐과 같은 라듐 누가 발견했지? 라듐?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분이 계셔. 퀴리 부인이 라듐을 우라늄 속에서 추출해냈거든. 이 라듐은 가만히 놔둬도 밀어내려는 힘이 강해서 원자핵들이 쪼개질 때 알파 입자들이 바깥으로 방출이 되지. 그걸 이용했어. 옛날 분들 이때 사람들 참 다 무식한 사람들이야. 방사능 물질을 옆에다 놓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방사능 방지할 수 있는 피복을 입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특수한 장비를 끼고. 근데 그냥 맨몸으로 손을 막 만지작만지작. 결국에 퀴리부인 암으로 돌아가시잖아. 맨손으로 막 만졌단 말이야 옛날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대. 그러면 전자는 알파 입자 헬륨 원자핵보다 무지 작다고 알려지긴 했었거든. 그럼 대부분 어떻게 될까? 그냥 다 지나가겠지. 아주 일부만 살짝 휘는 정도? 그리고 다 그냥 지나간다라고 추정을 했단 말이야. 대부분 그냥 지나갈 거라고 예상한 거야. 예상했어. 그런데 실제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결과는 아주 이상한 결과를 갖게 됐어. 이때 이용한 이 아이가 금박이나 금은요 두들기면은 두들길수록 굉장히 얇게 펴져요. 또 그리고 엄청나게 길게 뽑아서 가느다란 실을 만들 수도 있어요. 혹시 도시광산이라고 들어봤니? 도시광산이라는 말? 폐전자제품을 수거해요. 폐전자제품을 수거해서 얘를 반도체를 다 빼. 이 반도체를 다 껍질을 녹여서 그 반도체 속에 있는 금속들을 활용하는데 반도체에서 안에 있는 칩이라고 불리는 물질과 반도체 다리가 있잖아.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게 금실이야. 금으로 만든 실이야. 선생님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반도체 회사에 다녔었거든. 반도체 회사에 다녔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휴게실에서 그때 처음 나온 아이스크림이 있었어. 9999라는 거. 99 클러스터라고 해갖고 초코파이처럼 생긴 99 아이스크림이 있었다. 하나에 330원이고 그걸 사 먹는 게 낙이었어. 밥 먹고. 그래갖고 식사하고 와서 그걸 막 먹고 있는데 건너편에 빙 돌아가면서 소파가 있거든. 건너편에 친구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아니 보던 사람이 있는 거야. 어디서 봤지? 막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4학년 형이었어. 선배. 서클 선배. 동아리 선배. 그래갖고 막 달려갔지. 방문자 옷을 입고 있더라고. 회사 사원복이 아니고. 막 달려가서 형 누구야? 저 기억하세요? 저 여기 웬일이야? 저 여기 다녀요. 형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만한 스티로폼 기둥에다가
보니까 금실이 잔뜩 감겨져 있더라고. 그래갖고 자기네가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거를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갖고 오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그래갖고 막 물어보니까 그 부서에 선생님과 선배가 있는 부서더라고. 그래갖고 군에 전화를 했지. 형, 난데 오늘 혹시 그 골드와이어 테스트하러 들어오는 사람 없어? 어떻게 알아? 서클 선배니까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납품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전화를 해놓고 와갖고 이제 얘기를 했어. 이만큼이면 도대체 얼만큼이야? 그랬더니 테스트용으로 갖고 온 게 약 2km를 갖고 왔는데 금실 2km. 와, 엄청 많을 것 같잖아. 그럼 무지 금값 세게 나가겠다. 그랬더니 구성대가 하는 말이 이거 반지 하나도 안 되는데 반지 하나 정도의 금을 가늘게 뽑아서 실로 만든 거래. 대박 아니니? 그렇게 뽑아서 만들었는데 약 2km가 나왔대. 반지 하나가. 금이 그 정도로 성질이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펴다 보면 거의 한 겹으로 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이 지나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주게 됐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실제로 그냥 지나가.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는데 일부 입자가 심하게 휘다 못해 거의 되돌아오는 녀석도 있어.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또 대부분은 또 그냥 지나가.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 알파 입자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건 그때 당시에도 알고 있었거든. 여기 어딘가에 플러스 성질을 띠고 알파 입자를 밀어낼 만큼 질량이 엄청나게 큰 녀석이 있구나라고 주장을 한 거야. 이 아이를 뭐라고 불러? 원자 핵이라고 불렀던 거야. 이 실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불러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대? 원자 핵을 발견했대.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골드슈타인과 체득이라는 분이 알파 입자는 이 원자 핵 내부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런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게 돼요. 자, 원자의 대부분은 질량이 플러스인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영역은 비어 있으며 그 영역 군데군데에 누가 전자가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 라고 하는 모형을 제안하게 돼요. 이 모형은 마치 태양 주위에서 행성이 운동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태양계 모형 또는 행성계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계 모형이나 행성계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형을 제안했는데 이 모형 역시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대요.
여러 가지 현대 과학에서 발견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모형을 수정하신 분이 또 누구냐? 보어라는 분이야. 보어는 수소 원자라는 걸 이용해서 자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게 돼요. 자 내부에는 원자핵이 분명히 존재해요. 자 원자핵이 존재하고 있다. 이 원자핵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수원자의 경우에는 원자핵의 크기가 이 전체가 문학 경기장 야구장 정도라고 할까? 문학 경기장 야구장 정도라고 하면 원자핵의 크기는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수의 마운드에 있는 모래 하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대. 얘의 크기가 원자핵의 크기가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야. 자 그리고 이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가 10만 배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은 다 어떻게 돼 있어? 빈 공간이야. 이해해?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다 지나가. 원자핵이 있는 데서 이렇게 튀겨나왔던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어라는 분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보어는 전자들이 아무데나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자들은 약속된 특정한 궤도에만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해서 흔히 이렇게 생긴 모형들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거 이런 모형 본 적 있지 않니? 가장 많이 보는 모형 중에 하나 아닐까? 가장 많이 보는 모형 중에 하나 아니니? 인천과학고 학교 마크 속에 들어있어. 굉장히 유명하게 사용된 마크인데 얘를 이 책에서는 궤도 모형이라고 하는데 궤도 모형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얘는 수정된 태양계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정된 태양계 모형이다. 특정한 불연속적인 궤도를 가지고 태양이 있으면 주변에 행성들이 특정한 궤도에서 돌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로 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어. 그러면 현대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자, 현대 개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원자핵이 있으면요.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돈다라고 안 하고 특정한 위치에 존재할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확률을 점으로 찍어서 그 지난 정도를 갖고 확률이 크다 작다를 판단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에서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비탈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정확히는 전자 구름 모양입니다. 전자 구름 모형이 현대적 모형이다. 이 모형도 여러 가지야. 구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아령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더 복잡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게 현대 전자들의 원자들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러더포드의 실험과 전자선 발견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고 음극선 실험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전자의 발견.
물리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또 화학 이야기이기도 해서 나중에 화학 시간에 한번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전자의 발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얘는 톰슨의 우주선 시험. 자, 톰슨의 우주선 실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톰슨은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모식적으로 나타내 줄게. 자, 여기 유리가 되고 안에 진공이 되어져 있어요. 안에 진공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갖다 놓고 마이너스 극을 갖다 놓고 자 중간에 또 다른 극판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간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버릴까? 그리고 여기에 센 전압을 걸어줘요. 센 전압을 걸어주면 이쪽에는 전자들이 있거든. 이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지. 전자들이 튕겨 나와요. 빠져나오고 빠져나와서 빠른 속도로 일부가 이 사이의 구멍을 통과하게 돼. 그럼 전자가 가서 유리벽에 부딪히네. 이 부딪히는 면에 형광 물질을 갖다 발라놓아요. 형광 물질을 발라놨어. 그랬더니 형광 물질은 전자와 부딪히게 되면 빛이 나거든. 형광등이 그 원리를 이용한 거야. 자, 그래서 이곳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있다 이거. 그치? 뭔가 있지. 음극에서 나오기 때문에 음극을 우리 캐소드라고 하거든. 캐소드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캐소드에서 나오는 음극에서 나오는 뭔가 다발이 있다 그래서 캐소드레이 음극선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근데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 정체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죠. 누가? 톰슨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톰슨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자, 전자선이라고 하는데, 자, 음극선이라고 하죠. 전자들이란 걸 아직 문제를 안 밝혔습니다. 음극선의 직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빛의 직진성을 보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지? 빛이 직진한다는 걸 진짜 실험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니? 해본 적 없니? 빛이 직진을 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 빛의 직진성에 대해서 실험해 본 적 없나요? 자, 이쪽에 이분은 플러스극에 장애물을 설치해 봤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해 봤는데 그랬더니 이 십자가 뒷면에 이쪽에 그림자가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가 생긴 거야. 이쪽에는 다 빛이 나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그림자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입자가 되는데 그림자를 줄 수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직진성을 실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아이에게 전기적인 성질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전기장이라는 것을 걸어줘봐요.
해주셨으니까 그치? 진공으로 또 만들어야 돼. 평생에 걸쳐서 했어. 아들까지도 도와줬어. 제일이 왜 재미없어? 얘가 되겠다. 이거 긴 건 플러스 작은 건 마이너스는 알고 있지 배터리에서? 자, 얘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럼 원래 이쪽에서 나오는 이쪽에서 나오는 이 음극선은 똑바로 진행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위에 아래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봤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쭉 가던 녀석이 플러스 J에서 당겨져서 점이 여기에 찍혔네? 그럼 음극선은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또 유사한 실험을 또 하게 돼요. 자, 유사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장에 대해서 실험해요. 자기장에 의해서도 전자가 방향을 바꾸거든요. 운동 방향을. 자, 그래서 이분은 자기장을 걸어줬어요. 자기장을 걸어줬는데 저 뒤쪽에다가는 N극을 걸어주고 앞쪽에다가는 S극을 걸어주는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대요. 이걸 자기장이라고 해요. 아직 이 부분이 1학년 때 안 배우니까 이 책에서 빼버렸어. 그냥 일단은 해드릴 거예요. 이 자기장에 의해서도 전자가 힘을 받는 거야. 원래는 똑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자기장이 걸리니까 얘가 쭉 오다가 이 경우에 자기장의 영향으로 다시 위쪽에 가서 점이 찍혔대요. 확실하게 얘는 무슨 연기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연기를 띠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분은 또 이런 실험을 합니다. 참 힘들었겠다. 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해줬고요. 여기에 바람개비를 갖다 놨어요. 바람개비. 아주 작은 바람개비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뭔가가 나와서 바람개비와 충돌해서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물질과 충돌을 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물질은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질량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질량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까지 너무 작아서 알 수가 없었어. 다만 이 값만 알고 있었어. 비전하라는 값만 알고 있었어. 비전하는
전하량 나누기 질량의 비라고. 오케이? 비전하를 측정했어. 이 이후에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자가 받는 전하량이 얼마다라는 걸 알아냈어. 그럼 이 사람은 이 비를 알고 있었거든? 이 비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 값을 알면 전자의 질량이 구해졌지. 전자의 질량이 무려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 거야.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우리는 칠판에서 간단하게 몇 분 동안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다고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죠? 전자를 발견했어요. 자, 이번에는 러더퍼드 산란 실험, 아이파이트 산란 실험을 한번 보자. 이건 책으로 봐도 될 것 같아. 대부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자 핵의 발견, 알파입자 산란 실험. 자, 실험 장치를 보니까 실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얇은 금박 주위에 원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장치를 하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알파 입자를 금박에 충돌시킨다. 이 알파 입자는 발생 장치는 따로 없고 라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해. 라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알파 입자를 금박과 충돌시킨다. 실험의 결과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하여 직진한다. 자,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는 경로를 크게 휘거나 튕겨 나오게 되는데, 자, 그대로 통과하는 이유는 원자핵 내부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이야? 비어있는 공간이고, 질량이 매우 큰 녀석이 엄청나게 좁은 범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하여 직진하지만 아주 좁은 영역에서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경로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져서 나오는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의 해석: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그대로 통과함으로 금박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알파 입자가 금박에 충돌한 후에 튕겨 나오려면 알파 입자를 튕겨내는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하며 그 질량이 알파 입자보다 커야 한다. 질량이 매우 큰 알파 입자,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고? 원자 핵이라고 불렀다고. 자, 그래서 결과의 해석 계속 보면 알파 입자는 금박이 튕겨나간 금박과 충돌하는 튕겨 나오려면 알파 입자를 튕겨내는 질량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하며 질량은 알파 입자보다 매우 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고, 러더퍼드는 이 결과를 해석하여 원자의 중심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밀도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밀도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여기서는 재미가 없어? 손톱 소지하고 있어. 너무 쉬운 얘기라? 응? 너무 쉽구나. 오늘 문제 2개만 나가는데 원래 4개야. 4개인데 화학 선생님이 복사를 한 면만 하신다. 자, 그래서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플러스 전하를 뜬 입자가 뭉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원자 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숙제는 몇 개 안 되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물질의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학 얘기인데 물리 속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앞에 기초적인 것만 다루고 마칠게요. 자, 세 번째 물질의 상태. 자, 물질의 상태에 대한 얘기에서 자, 물질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해요.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니?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뭐가 있는지 알고 있을까? 그렇죠.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자, 그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물질과 물질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물질과 물체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다. 성분 또는 재료다라고 표현을 해주죠.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나 재료를 자, 물질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이 물질로 만들어진 사물이 물체야. 자, 물질로 만들어진 입자다라고 얘기할까? 자, 물질로 만들어진 자, 그러한 입자를 사물을 물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쌀이 있어, 쌀. 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쌀. 쌀 하면 생각나는 거? 밥을 짓는 재료지. 이걸 쌀이라고 해. 반면에 하나 집었어. 뭐야? 하나 집었어. 그게 뭐야? 그게 쌀통에서 하나를 집었어. 걔가 뭐야? 쌀이야. 얘는 뭐야? 알갱이, 입자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재료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물질이라고 부르고, 입자를 얘기하는 것은 물체라고 해. 같은 말일 수도 있다고. 춤 끌 거예요. 여러분 리모컨 어디 있어? 춤 얘기하지 감기 걸려. 춤 춥다고 얘기해야지. 거기 있으면 어떡해? 어? 추웠지? 안 추웠어? 다시 시키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나무가 있었나? 뭐 나무 덩어리? 그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의자 등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나무다 보면 가구 등을 만드는 재료야, 재료. 이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지. 먼저 대표적인 의자도 만들 수도 있고, 책장도 만들 수 있고, 책상도 만들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물들을 만들 수가 있겠지. 이 사물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물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나무로 토막을 만들었대. 물질은 나무냐? 물체는 나무 토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자, 물질과 물체의 개념을 정확히
정확히 기억해 두자. 프라이팬이 있네. 프라이팬은 철로 만들어졌지. 재료가 철이야. 그래서 물질은 철이고 사물의 이름은 프라이팬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분자라는 말이 또 나와 있네요. 분자. 자, 분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갖는, 고유한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자, 여기에서 뭘 가져야 된다고? 물질의 성질을 가져야 된다. 오케이? 물질의 성질을 갖는 자,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그래서 아까 부분해 줬어. 물질을 나누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의 분자가 되고, 그 분자라는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면서 뭘 갖게 돼? 원자라는 걸 갖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분자라고 합니다. 자,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고,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한편 분자들은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겠지. 자, 분자의 종류에 따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수, 배열 상태가 다르다. 원자들의 배열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성질들이 분자에 따라 또 다 다르겠지. 모양 다르고 질량 다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분자의 종류를 보면 H2O, 아까 얘기한 거 뭐지? 물이야. 또 대표적인 분자로 CO2가 있네. CO2가 혹시 뭔지 아나? 이산화탄소. NH3라는 것도 있어. 이건 뭐야? 암모니아. H는 뭐야? 수소.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와 산소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자,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종류에 따라 원자의 수, 배열 상태가 모두 다르다. 배열 상태 얘기하면 산소는 이렇게 되어 있다. 산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때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각도는 화학 시간에 배우세요. 내가 요즘은 광고를 침해할 것 같아서 104.5도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 그치? 화학쌤이 얘기해 주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요,
여기에 탄소가 있고요. 이쪽으로 양쪽으로 그냥 붙여서 봅니다. 누가 있어?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자 형태로 되어 있다. 얘는 구분형. 암모니아는요, 이쪽에 질소가 있고요. 이 구퉁이에 수소가 붙어 있어요. 분자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 원자의 중도가 다르니까 질량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분자의 크기는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어. 현미경으로 볼 수도 없어. 분자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을 예측해서 모양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이론적인 바탕으로 다 알 수가 있거든. 모양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모형으로 표현해 주는데 혹시 그런 거 과학실에서 본 적 있나 모르겠다. 과학실에 가면은 동그란 구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게 있고요. 플라스틱이 막대 형태로 꽂을 수 있게 된 게 있어. 막대 사탕 막대처럼. 그래서 이 구멍에다 꽂아서 분자의 모형을 만드는 게 있어. 아니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런 게 또 있어. 스타이로폼 구가 있지. 스타이로폼 구에다가 이쑤시개 등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그러한 모형도 있어.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발달 안 됐을 때는 볼트나 너트 갖고도 모형을 만들기도 했고요. 요즘 좀 현실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팔아. 막대도 팔아. 그래서 그걸로 분자 모형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 어디 대학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 사람의 유전자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거든. 두 줄이 된 거. 그거를 그 막대 조그만 거 구 이용해서 만들어가고 방에다 갖다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 저 정성이면 차라리 애들 가르치는 공부나 더 하시지 그 생각을 했지요. 다음 시간에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그 세 가지 상태의 특성, 상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